잠정 조치 수역에서의 활동은 어업과 항행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알박기를 해놓고 여기가 우리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때 니네가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12기까지 만든다.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계 된다. 서해 바다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항이 2개가 있단 말이죠. 저런 구조물들을 군사기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던데 어떤 건가요? 중국은 일단은 어업시설이다. 그래서 연어 양식장, 대형 구조물, 이 구조물이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70m, 높이도 한 70m 되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 2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구조물 설치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해라는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영해가 12해리 바다의 영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소위 그 EEZ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200해리면 이게 한 37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370km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유하는 면적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가 내 바다다라는 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2년부터 수교해서 지금까지 회담을 한 30차례 했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항행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상호 간에 그러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조업하는 문제, 어선들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어업협정에 의해서 상호 영해 12해리 말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죠. 물론 가운데 그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업과 항행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갈라 쓰는가는 만약에 당사국이 두 나라면 두 나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행동은 양쪽이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바로 중국 측에 가깝지만 잠정조치 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썰란 1호, 2호라는 소위 양식 설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양식 설비인지 아닌지 보자라고 우리 해양조사선이 갔단 말이죠. 어차피 어업과 항행과 관련된 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조사하러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소위 알박기를 해놓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때 니네가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이거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구역이라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데인데, 중국은 지금 영해법에 의해서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자기네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암초로 돼 있는 이런 산호초들입니다. 주로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구축을 했고, 그런 게 7개나 되죠.
그 규모를 점점 넓혀서 군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 활주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중국과 필리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데서 군사력이나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었을 거예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했고 사실은 원상복귀 명령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내렸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원상복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관할에 의해서 움직이고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걸 유추를 해볼 때 서해에 저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게 다만 올해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2018년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반 물러나서 또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를 설치를 했고 우리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뭐 12기까지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정조치 수역에 12개를 쫙 그런 설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도 거대 구조물들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해양 경계 획정이나 이런 거 협의할 때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3일에 제3차 한중 해양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측이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신들 영해에 대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는 뭐 열 몇 개를 계속 설치한다고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철거는 거부했고 영해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업 설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12개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양국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례를 볼 때 또 몇 년 있다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달성된 게 없는 거죠, 협의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물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서해는 북한과 중국은 1962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했냐면 124도선, 동경 124도선이 북한과 중국 간에 소위 관할 협정을 한 거예요. 수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남북 간에 NLL이라는 게 있죠.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까지는 북중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밑에는 사실 한중 관계잖아요. 그리고 남북은 북방 한계선, 그것도 우리 한국이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한 거를 연결해서 북한은 또 북한이 정한 남방 한계선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한중이 겹치는 지역은 대개 보면 124도 3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120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30분, 1도가 안 되는 이 30분이 대개 바다 영토로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4도 30분이 대개 한중 간의 중간선인데 이 북한과 중국이 맺은 124도 선을 쭉 내려가면 우리 쪽으로 한 70km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길이가 400km 안 되는데 그럼 대강 중간이라는 게 한 200km 선에서 중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70km를 들어와 보세요. 400km 중에 270km가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데니까 어업과 항행만을 할 수 있다라는 어업협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그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124도 선까지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 점점 살라미 전술이라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세지 조금씩 잘라서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그 바다 영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까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 전략이죠. 여기저기다 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포위해서 자기네 영유권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의 예가 서해라는 이 바다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양 경계 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어로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잠정 조치 수역에는 뭐 1년에 1,600척만 중국의 배가 조업하는 걸 어선이 와서 조업하는 걸 허가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에 가서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1,600척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때 막 9,000척, 10,000척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자체가, 감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도나 이런 데도 보셨다시피 해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어선들이 거의 군사화된 시설들 비슷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쇠코챙이를 꼽고 철제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 해경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그때만 반짝 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러고 계속 밀려가면 결국은 해양 경계 획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방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로 중국이 한미 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까요? 해양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고 육지처럼, 그래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지금은 연어 양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서해 안보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도 미 항모가 연평도까지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갔죠. 못 갔는데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산동함, 요령함, 복권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산동함과 요령함의 모항이 하나는 대련이고 하나는 청도예요. 그럼 이게 서해에 지금 모항이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전단이 구축이 되잖아요. 초계기부터 시작해서 함재기, 잠수함, 뭐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서해 바다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항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런 그 구조물들을 또 군사기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선란 1, 2호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구조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고착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 2호는 약간 이동식이다라고 그랬는데 1, 2호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은 고착식으로 돼 있고 헬기장 시설까지 갖췄고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인원도 더 들어올 수 있고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해 지역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국의 해군력 투사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서해 안보 자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침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서해에 진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군사적 해군력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도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중국의 서해 해군력 투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꼭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해군력의 투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안보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한국이 남중국해 국가들과 달리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응이 제일 문제인데,
이제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해서 유사 시설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그러면 맞대응해서 하면 우리가 계속 세우면 맞대응해서 계속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해 특히 잠정조치 수역이나 이런 데를 공동 관리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뭐 고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구조물을 인정을 해주고 구조물 짓기 경쟁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이 중국의 의도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양 경계 획정을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되면은 뭐 거기다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아닌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맞대응 은 오히려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불법인지, 이게 왜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어떤 그런 거는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맞대응을 해갖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테니까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가장 시급한 해양 경계 획정을 다시 한번 중국과 얘기를 끌고 가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이게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뭐 이동식 설비라도 하는 게 2번. 그러나 당장 맞대응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